야, 김영순, 질질 짜지 말고 빨리 도장 안 찍어? 저기 시골 구석에 엄마 살던 집 알지? 그거 넣어줄 테니까 그거라도 받고 떨어지던가 아님 빈손으로 나가던가. 내 귀에 들려오는 남편, 아니, 박철수 그 인간의 비웃음과 젊은 내연녀의 간드러진 웃음소리. 그 소리가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쇠꼬챙이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리고 센서등이 꺼진 어두운 복도에 저는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빈 몸뚱이 하나와 다 쓰러져가는 흉가 문서 한 장만 쥔 채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게 제 20년 결혼 생활의 대가였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 저는 오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더군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혀서요. 정말 기가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더군요. 저 문 안쪽, 저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20년을 하루같이 쓸고 닦은 내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며 병수발 10년, 남편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때 식당 설거지하며 지켜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 안방을 어디서 굴러먹던지 모를 새파란 여자가 차지하고 저를 비웃고 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던져놓고 박철수 그 인간이 뻔뻔한 얼굴로 짓거리더군요. 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부부냐? 그냥 동거인이지.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너도 지겹잖아? 지겹다니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밥 차리고 밤 12시까지 미싱 돌려 생활비 보탠 게 지겨운 겁니까? 제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니, 매달린 게 아니라 따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자가 생겼으면 곱게 나갈 것이지. 누구더러 나가래? 내가 이 집 어떻게 지켰는데. 그러자 그 인간 코웃음을 치며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눈가라도 찔린 듯 따끔했습니다. 이 집 명예? 내 거야. 내 사업체? 그것도 내 명이고. 법적으로 내 건 땡전 한 푼 없어. 그래도 내가 정이 있어서 위자료는 챙겨준다. 옛다 받아라.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충청도 산골짜기, 지도에도 잘 안 나오는 시골 마을의 주소. 귀곡 산장이라 불리며 동네 사람들도 피해 다닌다는 그 패가 바로 3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병들기 전 혼자 사시던 그 낡아빠진 흉가였습니다. 거기 땅값이 오르길 하냐, 집이 멀쩡하길 하냐. 세금만 나가서 골치 아팠는데 잘 됐네. 너 거기 가서 살아. 어머니 모시던 효부였으니까 귀신된 어머니랑 오순도순 잘 살면 되겠네. 안 그러냐?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 손 꼭 잡고 영순아 고생했다. 미안하다. 하며 눈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곡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육개장에 소주나 처마시던 인간이 이제 와서 어머니 살던 집을 쓰레기 처리하듯 저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에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제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자 그 옆에 앉아있던 내연녀가 제 팔을 뿌리치며 앙칼지게 쏘아붙이더군요. 아줌마, 곱게 말할 때 받아요. 오빠가 변호사 써서 소송 걸면 아줌마는 그 패가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나앉는 수가 있어. 우리 오빠 능력 알지? 능력이라. 그래요. 그 잘난 능력 제가 만들어준 겁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조강지처가 헌신짝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는 분해서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터졌지만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요. 친정 부모님 돌아가신 지 오래고 형제들도 제 살기 바빠 연락 끊긴 지 오래입니다. 제가 가진 건 쥐뿔도 없는데 저 독한 것들이 변호사까지 쓴다면 저는 정말 서울역 노숙자 신세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몰골을 보는데 웬 늙고 초라한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머리는 산발이고 입가엔 핏자국이 맺혀 있고 낡은 점퍼 하나 걸친 50대 아줌마. 20년 전 꼭 갔던 김영수는 어디 가고 다 쓴 걸레 같은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천벌을 받을 놈들. 가다가 벼락이나 맞아라.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날씨는 왜 이렇게 화창한지 햇살이 제 눈을 찔러 눈물만 더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버스 기사 양반이 룸미러로 힐끔힐끔 어두운 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빗소리를 듣는데 문득 시어머니의 생전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순아, 참지 마라. 참으면 병 된다. 어머니, 저 이제 안 참아요. 못 참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폐가의 첫날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자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이 집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바깥 세상과는 끊어져 버린 기분이 들었거든요. 밖은 빗줄기가 세상을 밀어내고 안은 젖은 나무 냄새와 곰팡내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등이 굽은 채로 어둠을 바라보는데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래도 불빛이 있었어요. 차 소리도 사람 발자국도 편의점의 형광등도 그게 싫을 때도 많았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 그 모든 게 살아있다는 증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여긴 살아있는 기척이 없어요. 살아있는 건 저 하나뿐인 것 같아요. 처마 끝에서 새는 물이 제 무릎 앞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물방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제 손등을 봤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 손톱 밑에 박힌 때, 굳은 살. 이 손으로 밥을 몇 그릇이나 했을까, 빨래를 몇 번이나 비볐을까. 그 손이 오늘은 젖은 마루를 짚고 무너질까 겁나는 벽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김영순, 너 참 처참하다. 저도 모르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니까 제가 제 이름을 불러야 했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요. 집안을 조금이라도 정리해 보겠다고 일어섰다가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귀신이 아니라도 무섭더군요. 귀신이야 눈에 안 보이니 차라리 덜 무서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집은 눈에 보이는 게 다 무서웠습니다. 기울어진 기둥, 벌어진 창틀, 습기 먹어 축 늘어진 벽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를 바람. 그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면 누가 뒤에서 숨을 내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계실 때 저는 이 집에 오면 늘 성질부터 났어요. 새벽부터 밭일하자고 깨우고 김치가 싱겁다 짜다 잔소리하고 제가 좀 쉬려고 앉으면 며느리가 손이 놀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던 분. 그때는 원망만 했죠. 왜 나만 괴롭혀, 왜 나만 부려먹어 그랬는데 지금 이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그 원망이 칼날처럼 되돌아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분도 이 집에서 혼자 버틴 날이 많았겠지요. 아들놈은 도시에서 살고 며느리는 일하느라 못 오고 늙은 몸으로 찬바람 드는 방에서
그때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하고 울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강해져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을까요? 저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낡은 싱크대 하나와 깨진 타일뿐인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만 어머니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아, 물부터 끓여. 사람은 따뜻한 걸 먹어야 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 저 오늘 너무 억울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은데 안 울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 놈이랑 내연녀가 웃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여자 웃음소리, 그 인간의 비웃음. 저는 그걸 떠올릴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세면 세질수록 저는 더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덮어버리는 느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집이 무섭고 이 밤이 무섭고 제가 무너질까봐 더 무서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웅크린 채로 날을 샜습니다. 눈만 감으면 남편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천장 구멍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다만 제 속이 점점 비워지고 대신 어떤 도끼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김영순. 너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아침이 되자 비는 그쳤습니다. 대신 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 젖은 풀을 헤치고 섰습니다. 집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이게 집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의 등뼈 같더군요. 꺾이고 금가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인데도 어떻게든 서 있는 마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이불도 없고 전기며 물이며 뭔가 알아봐야 했습니다. 길을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시선은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구나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구멍가게 같은 작은 슈퍼에 들어갔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훑어보더군요. 저는 괜히 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라면이랑 쌀 좀 그리고 이불 같은 건 어디서 사야 해요? 그 아주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셨어요? 저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거기라니. 집 이름도 아니고 주소도 아니고 그냥 거기. 마치 사람도 살면 안 되는 곳처럼. 예, 제 집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주머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동정인지 경계인지 아니면 호기심인지. 그리고 아주머니 뒤쪽에서 다른 여자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 듣진 못했지만 단어 몇 개는 제 귀에 박혔습니다. 이혼, 서울서 왔대. 그 집은 밤에. 저는 그 자리에서 라면 봉지를 쥐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치심이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이혼한 여자가, 흉가에 들어간 여자가 동네 구경거리 된 느낌. 그런데 그 수치심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말끝이었습니다. 밤에 다음엔 뭐가 붙는 걸까요? 밤에 귀신이 나온다일까요? 밤에 사람이 죽는다일까요? 아주머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집 뭐가 있어요? 왜들 그렇게. 아주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몰라요. 그냥 예전부터 말이 많았어. 젊은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하지. 밤엔 바람도 이상하게 불고 뭐 그런 얘기. 이상하게 불고.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귀신이 나온다. 사람 죽었다. 이런 말보다도 이상하다는 말이 더 사람을 흔듭니다. 이유를 모르니까요. 저는 계산을 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인생이 늘 그랬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도, 욕먹을 때도, 모욕당할 때도 못 들은 척이 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있는데도 집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면서 저는 집 뒤편 둔덕을 잠깐 봤습니다. 어제 비에 흙이 조금 쓸린 자국이 보이더군요.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떨어지자 저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 잠깐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사라지자 다시 냉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낡은 담요 하나를 어깨에 두르고 방 안에 앉았습니다. 박철수, 너는 내가 여기서 얼어 죽길 바라지. 말을 뱉고 나서 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분해서요. 저 인간은 제 인생을 뺏고도 제가 죽길 바랄 겁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니까요. 그래야 죄책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돌고 집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둥이 우는 듯한 소리도 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집이 나를 내쫓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버텨야 한다, 김영순. 여기서 버티면 너는 다시는 누구한테도 쫓겨나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데 멀리서 다시 하늘이 낮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낮에는 맑았는데 밤이 되니 또 기운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젖은 마당을 떠올렸고 집 뒤 둔덕을 떠올렸고 슈퍼에서 들었던 그 말도 떠올렸습니다. 밤엔 저는 담요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작게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오늘 밤만은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비름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더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대답 대신 경고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 속에서 눈을 뜬 채로 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하게도 예감이 든다고 하죠. 그런데 살 길이 열릴 때도 그런 예감이 드나 봅니다. 다만 그 살 길이라는 게 처음엔 죽을 고비처럼 다가온다는 게 문제죠. 폐가살이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잿빛 구름이 산봉우리를 집어삼킬 듯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 냄새도 달랐습니다. 비린내라고 해야 할까요? 물 잔뜩 머금은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낡은 라디오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쓰다 버린 안테나가 부러진 그 고물 라디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기상캐스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충청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고. 산사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집 뒤편 바로 그 산비탈. 깎아지른 듯한 경사면이 집을 향해 쏟아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내린 비로 흙이 물러져서일까요? 흙탕물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어머니, 설마 아니죠? 저 쫓겨난 것도 모자라
여기서 흙더미에 깔려 죽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헛간을 뒤져 녹슨 삽 한 자루를 찾아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물길이라도 터야지. 안 그러면 이 집, 아니, 제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오후 4시, 5시.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는 굵어졌습니다. 마당은 이미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고 천장에선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양동이로 물을 퍼내고 걸레로 닦아내고 미친년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안 돼. 이 집마저 무너지면 나갈 데 없어. 절대 안 돼. 밤 9시가 넘어가자 이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전기는 일찌감치 끊겨 암흑천지였고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섬광 속에 드러나는 폐가의 모습은 흡사지옥도 같았습니다.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았습니다. 박철수, 박철수, 내 놈이 날 여기다 버려서 내가 이 꼴을 당한다. 저주를 퍼붓다가 살려달라고 빌다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쿠구구구, 콱콱쾅. 집 뒤편에서 땅이 갈라지는 소리, 아니 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진동이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으악!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집 뒤편 둔덕이 그 거대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토사가 뒷마당을 덮치고 부엌 쪽 벽을 들이받아 반쯤 무너뜨린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밀려왔으면 안방까지 덮쳤을 겁니다. 다리가 풀려 빗물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엉엉 울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범벅이 되어 흐르는데 서러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고 쫓겨나고 이제는 산사태에 깔려 죽을 판이라니.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참 묘하죠.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도 살고 싶은 본능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무너진 흙더미가 더 내려오면 정말 끝장이다. 막아야 한다. 저는 빗속에서 미친 듯이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흙더미를 퍼내고 또 퍼내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비켜, 비키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왜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악을 쓰며 삽질을 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차가운 온기 느낌. 이 뚜껑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 같다는 무섭고도 강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여기에 뭘 숨겨두신 거예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이었습니다. 묵직한 온기 뚜껑을 들어 올리자 퀴퀴한 곰팡내 대신 묘한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쇠 냄새. 손전등을 항아리 안으로 비쳤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비명을 지를 뻔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헛것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항아리 가득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누런 덩어리들. 번쩍이는 금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투박하고 묵직해 보이는 하지만 분명한 금색. 손을 넣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손목이 시큰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춰보니 99.99라는 숫자와 태극 문양. 골드바였습니다. 그것도 손바닥만한 1kg짜리 진짜 골드바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금이라고?
항아리 하나에 이런 골드바가 수십 개는 좋게 들어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만 돈에 얼마더라? 1kg이면 몇 돈이지? 이게 다 얼마야? 10억? 손에 든 골드바를 볼에 대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이빨로 깨물어 봤습니다. 으드득. 쇠맛이 났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어머니, 도대체 이걸 어디서? 시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100원, 200원 깎으려는 손님들과 악다구니를 쓰며 사셨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도 아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두부 한 모도 벌벌 떨며 사시던 분이 세상에 땅속 항아리에 금괴를 묻어두고 계셨다니요. 옆에 있는 두 번째 항아리.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비닐에 꽁꽁 쌓인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비닐을 뜯자 5만원권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사임당 그림이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은행 띠지로 묶인 돈다발들이 항아리 밑바닥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돈 냄새. 곰팡내와 섞인 그 묘한 돈 냄새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아리. 여기는 좀 달랐습니다. 맨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고 그 밑에는 땅 문서 같은 서류 봉투들과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서? 아니요. 기가 막혀서요. 그리고 너무너무 서러워서요. 어머니, 이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셨어요? 왜 며느리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예쁜 옷 한 벌 안 사주시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 땅속에 묻어두셨어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분 등 갈라진 손, 달아 빠진 슬리퍼가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 입에는 썩은 사과만 넣으시던 분. 아들 사업 자금 대주느라 남은 재산 다 털어먹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진짜 재산을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이 패가 뒷마당 토굴 속에 숨겨두셨던 겁니다. 한참을 울다 보니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정신 차려 김영순. 이거 누가 알면 큰일 난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전 남편 박철수가 이걸 알면, 내 연녀가 알면 당장 쫓아와서 내 목을 조르고 뺏어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엄마 돈이니 내 돈이다. 하면서요. 저는 미친 듯이 항아리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빗소리 때문에 아무 소리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항아리들을 이대로 둘 순 없었습니다. 비가 더 와서 토굴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저는 젖먹던 힘을 다해 항아리를 하나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으라차차, 으윽. 평소 같으면 들지도 못했을 무게인데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항아리 3개를 빗속을 뚫고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방 안에 항아리를 모셔놓고 젖은 몸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금괴, 현금, 땅 문서, 방 안가득 채운 이 재물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라면 한 봉지가 아까워 국물까지 마셨는데 지금 제 앞에는 평생 써도 못 쓸 돈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돈다발을 집어 공중으로 뿌려봤습니다. 후두두둑 떨어지는 돈비. 골드바를 양손에 쥐고 볼에 비벼봤습니다. 하하하. 박철수, 꼴 좋다. 너는 빈 껍데기만 가져간 거야. 진짜 알맹이는 여기 있다고. 내가 버린 이 패가, 내가 쓰레기 취급한 이곳에 보물이 있었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입은 웃고 있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린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아니,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세 번째 항아리에 있던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봉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 영순이 보거라.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 철수 보거라가 아니었습니다. 내 며느리 영순이 보거라였습니다. 봉투를 집어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에게 남긴 유언장이 아니었나요? 왜 저한테, 왜 며느리한테? 봉투를 뜯자 갱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돋보기를 쓰고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쓰셨을 그 편지.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번져 보였습니다. 옷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첫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순아, 못난 시험이다. 첫 줄을 읽자마자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빗물에 젖고 눈물에 번진 갱지 위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거친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엎드린 채 마치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처럼 엉엉 울며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내 아들놈이랑 헤어지고 이 폐가로 쫓겨온 뒤겠구나. 내 예상이 맞았다면 그 썩을 놈이 위자료 핑계로 이 집 하나 툭 던져주고 너를 내쳤겠지. 영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귀한 남의 집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구나.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잡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 아들이 얼마나 비정한 인간인지 언젠가 조강지처를 버릴 위인이라는 걸 꿰뚫고 계셨던 겁니다. 영순아, 내가 왜 평생 돈 한 푼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았는지 아느냐? 내 아들 철수, 그놈은 제 아비 닮아서 손에 돈이 쥐어지면 딴짓할 놈이다. 사업한답시고 폼 잡고 여자들한테 해프게 쓰고 내가 그걸 알기에 그놈한테는 땡전 한 푼 물려주기 싫었다. 그놈한테 돈 주는 건 그놈 인생 망치고 너를 죽이는 길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사업 자금 좀 달라고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릴 때마다 어머니는 돈 없다. 배째라 하며 드러누부셨죠. 그때 남편은 노인네가 돈을 싸질머지고 갈 거냐며 욕을 했고 저도 속으로는 어머니 좀 도와주시지 하며 야속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저를 위해서요.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거 기억하냐? 콩나물값 500원 아끼라고 소리 지르고 내가 사온 내복도 비싸다고 타박하고 너는 내가 미웠겠지. 지독한 노인네라고 욕했겠지. 그래, 욕먹어도 싸다. 하지만 영순아,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했다. 내가 죽고 나면 너 혼자 세상에 남겨질 텐데. 가진 것 없는 내가 늙어서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악역을 맡아서라도 곳간을 채워놔야 했다. 어머니, 흑흑.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저 미워하시는 줄만 알고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바보 같은 김영순.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떨어진 배춧잎 주워다 국 끓일 때 창피하다고 모른 척했던 게 접니다. 그게 다 져줄 돈 모으느라 그러신 건데 이 돈과 금부치들 내가 생선 팔고 파지 줍고 땅 조금 있던 거 몰래 팔아서 금으로 바꿔둔 거다. 은행에 넣으면 기록 남아서 철수 그놈이 알까봐 내가 밤마다 이 뒷산 톡을 파서 숨겨놨다.
비 오는 날이면 혹시 물 들어갈까봐 잠도 못 자고 지켰다. 이게 내 피고 살이고 내 며느리 영순이의 노후 자금이다. 편지 중간쯤에 이르자 어머니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 사람들은 흉가라고 귀신 나온다고 하지? 내가 소문냈다. 일부러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그래야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래야 땅값이 똥값이 돼서 철수 그놈이 거들떠도 안 볼 테니까. 내가 죽으면서 철수한테 유언 남겼다. 내가 죽으면 다른 건 다 가져도 이 시골집 명의만큼은 절대 팔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영순이랑 헤어지게 되면 위자료로 줘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아.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 집을 던져줄 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유언이라 안 팔고 뒀는데 너나 가져라. 그 인간은 그게 저를 골탕 먹이는 건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 쳐놓은 완벽한 그물망이었습니다. 이 집을 제 명의로 가져오는 순간 이 땅 밑에 묻힌 보물까지 합법적으로 제 것이 되도록 설계해 놓으신 겁니다. 영순아, 이제 이 돈은 다 내 거다. 법적으로도 하늘의 이치로도 이건 내 것이다.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마라. 이 돈으로 집도 새로 짓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고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아라. 내 아들놈이 와서 행패 부리거든 이 시어미가 꿈에 나타나서 벼락을 내릴 테니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너는 내 며느리이기 이전에 고생만 시킨 내 막내딸이다. 마지막 구절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내 딸 영순아 사랑한다. 부디 행복해라. 편지지에 얼굴을 묻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쳤지만 제 방 안은 어머니의 온기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금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다발에서 나는 냄새는 더 이상 돈 냄새가 아니라 어머니의 땀 냄새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지더군요. 눈물은 말랐고 대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도끼라고 해도 좋고 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를 곱게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항아리 속에 있던 통장과 땅 문서들도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도장까지 새로 파서 넣어두셨더군요. 완벽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초라한 50대 이혼녀.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김영수는 죽었습니다. 남편한테 빌빌대고 내연녀한테 무시당하고 세상 눈치 보던 김영수는 이 빗속에 떠내려갔습니다. 박철수, 그리고 그 여우 같은 년.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저는 금괴 하나를 집어들고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묵직한 통증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어머니 뜻대로 할게요. 저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 거예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칼자루 제가 쥐고 흔들 겁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빗줄기도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날이 밝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이 돈과 금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 남편이 했던 말, 이 집은 내 갖고 떨어져라 했던 그 말, 녹음은 안 했지만 각서라도 받아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이미 등기 이전 서류는 제 손에 있으니
더 완벽하게 굳히기를 들어가야죠. 문득 어제 슈퍼 주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에 밤에 귀신 나온다던데.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귀신? 나오라고 해. 우리 시어머니 귀신이면 내가 밥이라도 차려드릴 테니까. 방 한 구석에 쌓인 항아리들을 이불로 덮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낡은 이불 뭉치 같지만 저건 제 인생을 바꿔줄 황금알입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비갠 뒤에 아침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무너진 뒷마당 둔덕이 보였습니다. 흉물스럽게 무너진 흙더미가 아니라 보물 창고가 열린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봐요. 계세요? 이장입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아마 어제 폭우에 이 폐가 쪽에서 무슨 일이 났나 싶어 확인하러 온 모양입니다. 평소 같으면 숨었겠지만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당당하게 마루 끝에 섰습니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이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니, 무사하셨네? 어제 산사태가 났다길래 걱정돼서 와봤지. 쯧쯧, 집골이 이게 뭐여? 이장이 혀를 차며 무너진 뒷마당을 힐끔거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토굴이 보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태어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장님. 무너진 김에 싹 다 고칠 겁니다. 아예 새로 지을 거예요. 대궐 같은 집으로요. 뭐, 대궐? 돈이 썩어나나 이 폐가를 고치게? 이장이 비웃듯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돈이 썩어납니다. 아주 넘쳐나지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보란듯한 여자가 되어주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점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은행 창구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흙탕물이 튄 운동화에 낡은 점퍼 차림의 아줌마가 대뜸 지점장을 찾으니 기가 찼겠죠. 손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 저는 품속에서 금괴 하나를 꺼내 창구 테이블 위에 쿵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은행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누런 황금 덩어리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이자 직원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거 맡기려고요. 그리고 현금도 좀 입금할 건데 여기선 다 못 쓸 것 같아서요. VIP실 비어있죠? 5분 뒤 저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지점장이 타주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돈다발과 금괴들을 보며 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모님, 이런 거액을 저희 지점을 믿고 맡겨주셔서 영광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내 모든 자산 철저하게 비밀로 해주세요. 특히 제 전남편 박철수, 그 인간이 내 뒷조사할 수도 있는데 절대 정보 새나가면 안 됩니다. 만약 냄새라도 맡고 찾아오면 내 재산 10원 한 장 없다고 하세요. 안 그러면 이 돈 당장 다 뺍니다. 아이고, 염려 마십시오. 저희 은행 보안은 최고입니다. 각서라도 쓰겠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0의 개수,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대여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된 금괴들. 이제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여자를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최고급 미용실에 가서 머리부터 했습니다. 푸석푸석하던 파마 머리를 자르고 윤기 흐르는 단발로 드라이를 넣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 가서 제일 비싼 크림을 바르고 옷가게에 들어가 마네킹이 입고 있는 정장 한 벌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제 사이즈로 주세요. 아, 구두랑 가방도 세트로요. 카드를 긁는 순간 승인되었습니다라는 기계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가 없더군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백화점을 나서는데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20년 찌든 때를 벗겨낸 김영순. 어깨가 펴지고 고개가 들렸습니다. 돈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서글프지만 맞더군요.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동네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제가 부른 굴착기 2대와 트럭들이 좁은 시골길을 점령하고 폐가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어이, 비켜요, 비켜. 공사 차량 들어갑니다. 마을 회관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난리여? 저 폐가를 정말 헐어버리는겨? 저 차에서 내리는 여자 좀 봐. 누구여? 서울 사모님인디? 택시에서 내린 제가 선글라스를 벗자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폐가댁?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폐가댁 아니고 김영순입니다. 저는 방긋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아니, 그 집을 정말 헐고 새로 짓는다고? 네. 싹 밀어버리고 3층짜리 전원주택 지으려고요. 시끄러워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 저는 백화점에서 사온 고급 롤케이크 상자들을 평상 위에 척척 올려놓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간식 좀 드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노인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경계심은 사라지고 호기심과 부러움이 가득 찬 눈빛. 아이고, 젊은 사람이 씀씀이도 좋네. 근데 저 돈이 다 어디서 났대? 복권이라도 맞았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맘대로 생각하라고 하죠. 공사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콰르르릉. 굴착기가 낡은 기둥을 내리찍자 30년 넘게 버텨온 폐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붕이 주저앉고 벽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저 폐가와 함께 내 비참했던 과거도 무너져라. 시집살이의 서름도 남편의 배신도 저 먼지 속에 다 묻혀버려라. 그런데 철거 작업 도중 인부 반장님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사모님, 잠깐 와보셔야겠습니다. 땅 파다가 뭐가 나왔는데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혹시 토굴이 발견된 건가? 이미 짐은 다 뺐지만 그래도 찜찜해서 달려가 봤습니다. 반장님이 가리킨 곳은 토굴 입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굴착기가 땅을 깊게 파내자 토굴 안쪽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작은 상자 하나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뭡니까? 쇳덩이 같은데. 녹이 잔뜩 쓴 철제 상자였습니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구석에 박혀있던 상자. 인부들을 잠시 물리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 그리고 남편 박철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사진첩 맨 뒷장에 꼬깃꼬깃 접힌 메모지 한 장. 혹시라도 내 아들놈이 정신 차리고 너한테 용서를 빌러오거든. 그때는 이 사진을 보여줘라. 어머니, 당신은 정말 어디까지 내다보신 겁니까? 메모와 함께 있는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갓난아기인 박철수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앳된 얼굴에 아마도 시아버지일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진도 한 장 없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어머니가 숨겨둔 아버지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철수 씨한테 마지막 카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순간이 오면 이 사진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상자를 소중히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공사는 밤낮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돈을 넉넉히 줬으니 인부들도 신이 나서 일했습니다. 한 달, 두 달. 뼈대가 올라가고 벽돌이 쌓이고 지붕이 얹어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정원에는 최고급 조경수가 심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도 공사 잘 돼가네요. 아이고, 집이 청와대보다 더 좋아 보여요.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서울 번호판, 검은색 세단,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공사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의 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친구 혹은 심부름꾼일 수도 있습니다. 소문이 벌써 서울까지 간 걸까요? 저기요, 아저씨. 여기 집주인 여자분 어디 계십니까? 남자가 지나가는 인부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부가 저를 가리키려는 찰나 제가 먼저 나갔습니다. 당당하게요. 누구시죠? 저 찾으십니까?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40대 남자. 아, 실례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부동산 업자입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 집터가 기가 막힌 명당이라고 하더군요. 혹시 파실 생각 없으십니까? 시세의 2배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업자? 단순한 투기꾼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온 건가?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안 팝니다. 100배를 줘도 안 팔아요. 돌아가세요. 단칼에 거절하자 남자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생각 바뀌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엔 막아 끼는 법이니까요. 남자가 차를 타고 사라진 뒤 저는 명함을 찢어버렸습니다. 불길했습니다. 저 남자의 마지막 말, 조심하라는 말.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박철수, 내 놈 짓이냐? 그날 밤 완공을 앞둔 대저택의 거실에 앉아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아직 가구도 다 안 들어온 텅 빈 거실이지만 저는 이 공간이 주는 포만감을 즐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마을의 야경, 그리고 저 멀리 서울 쪽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올 테면 와봐. 다 덤벼. 내 집, 내 돈, 내 인생. 털끝 하나도 못 건드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새벽 1시에 걸려온 전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들립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해 꼬인 혀로 억누른 분노가 느껴지는 목소리. 아, 김영순, 너 로또 맞았다며? 남편이었습니다. 박철수, 올 것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빠르지만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 아니요. 기다렸다는 듯한 반가움마저 들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새벽에 예의도 없이. 시치미 떼지 마. 너 그 시골집 밀어버리고 대궐 짓는다며? 그 돈 어디서 났어?
그거 우리 엄마 돈이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 저는 와인잔을 빙글 돌리며 아주 우아하고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글쎄요. 아저씨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남의 사생활 캐지 마시고 끊을게요. 아, 그리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합니다.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는 다시 미친 듯이 울려댔지만 저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제 발로 이곳으로 찾아올 겁니다. 눈이 뒤집혀서 탐욕에 미쳐서 달려들 겁니다. 어서 와라, 박철수. 내가 너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뒀으니까. 소금 한 가마니와 내가 기절초풍할 진실들을 말이야.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완공된 대저택의 높은 담장 너머로 찢어지는 듯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빵, 빵빵빵. 고요한 시골 마을의 아침을 깨트리는 소음. 인터폰 화면을 켜자 낯익은 승용차 한 대가 대문을 들이받을 듯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이 열리며 박철수가 내렸습니다. 술에 덜 깬 건지 흥분한 건지 시뻘건 얼굴로 씩씩거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선글라스를 낀 여자, 바로 그 내연녀까지 내리는 게 아닙니까? 기가 막혀서 아주 쌍으로 오셨네. 저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떨리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지 않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천천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정원사의 가위질 소리마저 멈춘 정원을 가로질러 육중한 철제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아, 김영순,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박철수가 대문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연녀는 팔짱을 낀 채 그 옆에서 껌을 씹으며 집안을 흘끔거리고 있었죠. 오빠, 저 집 봐. 진짜 대박이다. 저거 다 우리 거였어야 하는 건데. 그 여자의 말이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대문 옆에 쪽문만 살짝 열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박철수가 들이닥치려 했지만 제가 고용한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뭐야? 너희들 뭔데? 나 이 집 주인 남편이야. 비켜. 남편이라는 말에 경호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턱짓으로 비켜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일. 지방까지 들릴 생각은 없지만 마당에서 끝장을 봐야죠. 박철수와 내연녀가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입을 딱 벌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잘 가꿔진 조경수, 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외벽, 3층 높이의 웅장한 저택, 그들이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용에 기가 죽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와, 진짜. 박철수가 너클 잃고 중얼거리다 저를 발견하고는 다시 눈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아, 너 이 돈 다 어디서 났어? 솔직히 말해. 이거 우리 엄마가 숨겨둔 돈이지? 그 폐가에 돈 묻혀 있었지? 저는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엔 그가 더 이상 무서운 가장이 아니라 떼쓰는 어린애, 아니 지저대는 똥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쎄, 내가 로또라도 맞았나 보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남남 지가 언젠데. 남남? 웃기지 마. 이혼 도장 잉크도 안 말랐어. 그리고 우리 엄마 유산이면 당연히 아들인 내 거지. 며느리였던
내 거가 될 수 있어?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유류분.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류분? 그래, 해봐. 어디 한번 소송 걸어봐. 근데 어쩌나? 이미 내가 위자료 명목으로 나한테 넘긴 재산이야. 법적으로 완벽하게 내 거라고. 내가 내 손으로 도장 찍어서 넘겨줬잖아. 기억 안 나? 박철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내연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 말장난하지 마요. 위자료로 똥감 되는 폐가를 준 거지.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준 건 아니잖아요. 그거 횡령이에요, 횡령. 우리가 변호사 사서 고소하면 아줌마 감방 가요. 저는 그 여자를 쏘아보았습니다. 감히 어디서 끼어들어. 당신은 빠져. 남의 가정 파탄낸 주제에 어디서 감나라 배나라야? 그리고 횡령? 흥,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내 땅에서 나온 건 내 소유야.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편지도 있어. 이 모든 건 며느리 영순이 것이다라고 자필로 쓴 편지. 보여줘? 거짓말.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너 같은 며느리 따위한테 돈을 줄 리가 없다고. 박철수가 발악을 하며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그의 팔을 낚아채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안 나? 아, 김영순, 너 저희 쪽에서 준비한 그 자료들 이제 터트릴까요? 전 남편 회사 탈세 혐의랑 내연녀와의 불륜 증거들, 그리고 과거 시어머니 명의 도용해서 대출받은 건데 검찰에 넘기면 바로 구속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로 감방에 보내버릴까? 아니면 좀 더 피 말려 죽일까? 하지만 저 인간 그냥 두면 계속 찾아와서 괴롭힐 게 뻔합니다. 네, 진행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요. 말씀하십시오. 그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죠? 그 집 주인한테 연락해서 제가 그 집 사겠다고 하세요. 웃돈 얹어줄 테니 당장 팔라고요. 그리고 세입자, 즉 박철수 당장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하세요. 전화기 너머 변호사가 흠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역시 사모님 결단력이 대단하십니다. 완벽하게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시겠다는 거군요. 네. 제가 당한 그대로 돌려줘야죠. 아니, 이자까지 쳐서요.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빈손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한가롭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은 집에서도 쫓겨나고 검찰 조사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겠죠. 그때 준비해둔 소금을 뿌려줄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짭짤한 엔딩을 위해서요. 쾅, 쾅, 쾅. 박철수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당장 나오세요. 명도 소송 집행관입니다. 익숙한 풍경이죠? 불과 몇 달 전 제가 겪었던 그 상황이 이제는 박철수의 현관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아니라 법원 집행관들과 열쇠 수리공이 문을 따고 있었으니까요. 기익, 쿵. 현관문이 열리자 러닝셔츠 차림의 박철수와 부스스한 머리의 내연녀가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도 돼? 이거 주거 침입이야. 박철수 씨, 이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당신들이 불법 점유 중이라 강제 퇴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짐 뺄 시간 30분 드립니다. 그 안에 안 나가면 짐 다 드러냅니다. 뭐, 집주인이 바뀌어? 누구 맘대로. 나 전세 계약 아직 남았어. 그때 집행관 뒤에서 제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에 우아한 트렌치코트 차림으로요. 접니다. 새 집주인. 박철수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내연녀는 입을 틀어막았고요. 김영순? 내가 이 집을 샀다고? 그래. 웃돈 좀 얹어줬지. 전 주인이 아주 좋아하더라. 골치 아픈 세입자 내보내줘서 고맙다고. 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비릿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왜? 억울해? 20년 산 마누라 내쫓을 땐 신났지? 너도 한번 당해봐. 빈손으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 이 악독한 년아. 내가 사람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박철수가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집행관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 짐 싸세요, 당장.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행관들이 가구를 드러내고 옷가지를 박스에 쓸어 담았습니다. 내연녀는 내 명품 가방. 그거 건드리지 마. 하며 악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 뭐? 검찰? 세무조사? 그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가 보낸 선물이 도착한 모양입니다. 탈세 혐의, 공금 횡령 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 박철수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영순, 너, 내 짓이지?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작정? 아니, 이건 정의 구현이야. 죗값은 받아야지. 회사 돈 가져다가 4배 불린 죄, 조강지쳐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죄. 다 합치면 징역 몇 년이나 나올까? 변호사 잘 구해봐. 아, 돈 없어서 국선 써야겠네. 그때 옆에 있던 내연녀가 갑자기 박철수의 뺨을 짝 하고 올려붙였습니다. 야, 이 사기꾼아. 너 돈 많다며. 능력 있다며. 이게 다 뭐야? 빚쟁이의 범죄자였어?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고. 자기, 웃기고 있네. 나갈 거야. 너랑 엮였다간 나까지 감방 가겠어. 내연녀는 박철수의 주머니를 뒤져 차키와 지갑을 낚아채더니 짐가방 하나만 들고 쌩하니 도망쳐버렸습니다. 아, 미수가, 같이 가, 미수가. 박철수가 애타게 불렀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 로맨스, 돈 떨어지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그런 불륜의 끝이라는 걸 그 멍청한 인간만 몰랐던 겁니다. 꼴 좋다. 박철수. 사랑도 잃고 돈도 잃고 집도 잃고 이제 진짜 혼자네. 저는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내 집에서 냄새나니까 빨리 나가줄래? 방역업체 불어야겠다. 그렇게 박철수는 쫓겨났습니다. 그가 저를 내쫓았던 그 아파트 복도에서 똑같이, 아니 더 비참하게 신발 한 짝도 제대로 못 신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내기엔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으니까요.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제 대저택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비에 쫄딱 젖은 생쥐꼴을 한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이는 몰골. 노숙자가 따로 없더군요. 여보. 아니 영순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나갈 데가 없어. 배고파. 밥 한 끼만 줘. 애원하는 목소리.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비굴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경호원을 시켜 대문을 열어주게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고 마당까지만요. 저는 현관 처마 밑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철수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 섞인 진흙탕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영순아, 내가 잘못했다. 죽을 죄를 졌다.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그동안 내가 미쳤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나갈 데도 없잖아. 다시 합치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뻔뻔함의 극치. 이 인간은 뇌 구조가 어떻게 된 걸까요? 합쳐? 누구 맘대로? 너 제정신이니? 제발. 나 감방 가기 싫어. 고소 취하해줘. 그리고 돈 좀 빌려줘. 내가 평생 갚을게. 너 돈 많잖아. 결국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겁니다. 저는 품속에서 준비해 둔 것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 낡은 철제 상자에서 나온 사진. 박철수, 고개 들어봐. 그가 고개를 들자 저는 사진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신의 갓난아기 시절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이거 봐. 어머니가 널 이렇게 안고 계셔. 널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 내 아들, 훌륭한 사람 되어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셨겠지? 근데 넌 어떻게 살았니?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고 마누라 등쳐먹고 결국 범죄자 돼서 빗속에 꿇어앉아 있잖아. 어머니가 저승에서 이 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박철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를 보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악어의 눈물일지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찔렸나 봅니다. 엄마,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기셨어. 내가 혹시라도 용서 빌러오면 이 사진 보여주라고. 근데 난 널 용서할 마음이 벼룩의 간만큼도 없어. 왜냐? 넌 반성해서 온 게 아니라 돈 떨어져서 온 거니까. 저는 옆에 있던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소금, 굵은 천일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 쫓아낼 때 그랬지?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라고. 이제 내가 돌려줄게.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꺼져달라는 의미로. 차. 저는 소금 한 바가지 퍼서 그의 얼굴에 힘껏 뿌렸습니다. 따가운 소금 알갱이들이 그의 얼굴과 눈을 때렸습니다. 아, 눈 따가워. 으악. 박철수는 눈을 감싸 쥐고 뒹굴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주신 소금이야. 잡기를 쫓는 소금이지. 짐승만도 못한 놈아,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그땐 경찰이 아니라 저승사자를 부를 줄 알아. 경비, 이 사람 끌어내요. 다시는 이 동네 발도 못 붙이게 해요.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박철수를 짐짝처럼 들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영순아, 영순아. 그의 처절한 외침이 들렸지만 대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철컹. 끝났습니다. 모든 악연이 20년의 질긴 고통이 저 대문과 함께 끊어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젖은 마당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이게 자유의 냄새인가 봅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향을 하나 피우고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저 인간 쫓아냈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근데 왜 자꾸 눈물이 나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고생했던 지난날의 제가 불쌍해서, 그리고 저를 지켜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잘 살게요.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저처럼 버림받은 여자들 돕는 재단 만들게요.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도 줄 거예요. 박철수 그 인간은 망했지만 어머니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할게요. 사진 속 어머니가 그래, 잘했다. 내 딸아. 하며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통창으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마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제 등 뒤에는 따뜻하고 안락한 저만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폐가는 없습니다. 귀신 나오는 흉가도 없습니다. 이곳엔 당당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한 인생 2막을 여는 김영순 회장님만 있을 뿐입니다. 내일은 날씨가 맑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내일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가서 맛있는 걸 잔뜩 사올 생각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상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고 무너진 뒷마당에서 황금 항아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사세요. 저 김영순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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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